언시국 TV 특별기획 나는 해직 언론인이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사정으로 좀 지연이 됐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80년 동아일보 해직 기자 김재홍 선배를 초대했습니다. 김 선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재홍입니다. 조 PD 그 회원협 80 회원협 소개 좀 띄워주실래요? 김 선배는 그 언론인 출신이시지만은 그 언론계를 떠나서 17대 의원을 지내셨고 이 정치학자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80 회원협이 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의 정당성, 정치사적 의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을 보도하기 위해서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정치군인 하나회 내란 집단에 지휘하는 검열을 거부한 그 투쟁을 벌린 끝에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한 700여 명 되는데요. 현재 그 카톡방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원만 한 7, 80명에 이르고 있고요. 결정된 지는 오래됐는데 새로운 전기랄까 지금 말씀하신 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본격 추진하게 되는 것은 작년 그 2월 창립 기념 전체 총회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네. 작년 2월에 집행부를 새로이 선임했고요. 뭐 그때 상임대표 저보다 뭐 좀 선배인 한종범 중앙일보 해직 기자이시고 저는 공동대표로 선임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역점 사업이랄까 활동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제가 뭐 발의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내부 그 운영위원들이 다 찬동하고 지지해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3월 중에 작성해서 발표했고 작년 5.18 그 기념 주간에 5월 16일입니다만 광주에 가서 5.18 묘역을 참배하고 현지에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왜 5.18 정신이냐? 뭐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헌법 전문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아주 야만적인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한 3.1 독립혁명이 명기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승만 정권의 장기 독재에 항거한 민주시민 혁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5.18 정신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냐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재조명한다 할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체로 말씀드리면 5.18 정신의 내용은 그 당시에 1980년 5월 18일부터 마지막 전남 도청 사수대에 대해서 발포 진압 할 때까지 열흘간의 항쟁 기간 그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하나회가 지휘한 진압군 주로 공수부대가 뭐 크게는 2차례 발포했지요. 광주 신역에서 초기에 발포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27일 그 광주도청의 그 발포 그 쳐들어가기 전에 도청 앞 광장에서 발포했습니다. 근데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광주 시민들, 학생들, 시위대가 있었고요. 그 또한 사수대, 광주도청을 사수해야 되겠다고 사수대를 결성해서 했는데 그런 각 단위들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보통의 그 무슨 뭐 그 민주화운동, 무슨 학생운동, 뭐 시민단체 활동할 때 보기 어려운 그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요. 매우 그 무질서하고 그 무슨 뭐 그 공공 그 뭐 사범 같은 게 있을 것 같았는데 한 건에 그런 뭐 범죄 행위가 없었고요. 그걸 왜 그랬느냐? 자치 공동체를 아주 잘 운영을 했습니다. 식량, 뭐 중업밥 공동체 있었고요.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 연료 공급을 이게 배급을 좀 했고요. 중요한 그 기관들, 뭐 경찰서, 관공서, 뭐 금융기관들의 그 약탈 행위가 있을까 봐서 그 자체 경비를 섰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수대 마지막 날 그 총을 쏘고 이제 그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전야에 거기 있는 이 뭐 어른 세대들이 이제 그러는 것이죠. 수십 명이 정도 있는데. 김 선배, 그 예. 지난해 그 12.3 비상계엄 이제 예. 1년이 그 다가옵니다만은 예. 오히려 이런 기엄 때문에 이런 5.18 정신 명기의 그 정당성이 더 뭐랄까요 부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말이죠. 그러니까 5.18 정신의 그 뭐 구성 요소 3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꼽아야 할 게 12.3 저는 뭐 내란 계엄이라고 그럽니다만 작년에 12.3 내란 계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뭐 기억이 생생하지요. 뭐 시민들 뭐 깨어 있는 시민들 뭐 시민들이 국회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5.18 항쟁 때에 벌어졌던 일들, 들은 일들 또는 간접 경험한 것이 연상됐다. 네. 그래서 국회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지했고요. 뭐 그 이른바 계엄군들의 총뿌리를 잡고 이거 부끄럽지 않냐 소리 지르기도 했고요.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했고 그렇죠. 나무랬고요. 그게 말하자면 그 5.18 정신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후속 영향력. 또 하나 있죠. 1987년 60 항쟁 네. 시민 항쟁 때에 그때 전두환 정권은 경찰 뭐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병력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병력 동원해서 진압을 포기했느냐? 5.18 광주 항쟁 때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 트라우마를 인간의 한계였으면 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중요한 병력 그 동원 부대 특전사 사령관 하나위였습니다만 민병돈 중장 육사 교장도 했죠. 네. 육사 15기 또 하나 중요한 역할 보안사령관 고명승 중장 여기도 육사 15기 같은 하나위의 핵심 멤버 두 사람이 반대했죠. 네. 그러면 두 사람이 반대하면 뭐 아무리 대통령이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사령관 고명승 씨 인터뷰를 제가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인터뷰할 때에 왜 그때 그 전두환 뭐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각하 5.18 당시에 그 진압군 진압 행위를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난 이 얘기 한마디만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결심을 대통령이 한 건데요. 본인도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없다. 뭐 하는 거고요. 그래서 60 시민 항쟁은 물론 거기에 참여한 그 주도했던 분들은 60 시민 항쟁 자체의 그 투쟁력 저항력이 뭐 승리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 진압 측에서 정권 측에서 보면 포기한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세 번째는 5.18 정신 뭐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386 세대 5.18 광주 민주항쟁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학교에 다녔던 그 세대가 386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386 세대가 뭐 비판 많이 받았지만 정치적 사회적 활동 그 공헌 같은 거 생각해 보시죠. 이 후속 5.18 정신 영향력입니다. 이 5.18 정신을 저는 3.1운동 독립혁명과 4.19 민주 시민혁명 이념 그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미래 세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전수함으로써 우리의 민주헌정 수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PD 그 자유언론 선언문 사진 좀 띄워줄래요? 저 사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유언론을 위한 선언문이죠. 저 바로 그 원자료 원문이네요. 1979년 11.6 박정희 살해 사건과 12.12 하나위 군사 반란이 벌어졌는데 그 후에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뜻이 있는
기자, 편기자들 14명이 비밀리에 자유언론 수호 14인 소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때 어목하고 무서울 때였기 때문에 극비리에 무기동에 있는 오늘 생맥주집에서 만나서 결의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1980년 뭐 바로 이제 이른바 서울의 봄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의 봄에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자유와 움직임, 자유와 선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늦게 움직인 게 언론계예요. 언론사에서는 자유와 뭐 운동, 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맨 먼저 비판하고 나선 게 어디겠습니까? 학생운동권. 저는 뭐 서울대 학생운동권. 그 후배들이 이제 뭐 거의 경고 통보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자,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앞장서야 될 언론 기자들은 왜 안 하냐, 언론인도 안 하냐. 뭐라고 그러냐면 4.19 혁명 기념일까지 언론사에서 자유언론 선언이 안 나오면 대학생들이 쳐들어가겠다. 광화문 통해 이른바 주류 그 신문사 편집국이 쳐들어가서 돌 던지고 규탄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학생 운동권에 외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압력이 있었고요. 예. 저희도 네. 1971년 그 저희 대학 3학년 때입니다만 그때 뭐 지하신문도 내고 했으나 그때도 그 동아 그 광화문 광장에 와서 언론인들 각성을 하고 외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바로 14인 소위원회에 보고했죠. 저는 제일 막내 기자였습니다만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안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런데 4.19 혁명 기념일이 그 중요한 그 계기 아니겠느냐. 그 전에 합시다. 해서 이제 뭐 주장을 했더니 선배들이 그러면 그 당신이 경험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당신이 주장했으니까 그 서름을 작성해라. 저한테 맡겼어요. 근데 하겠습니다. 제가 써서 이제 그 물론 선배들이 있으니까 다 이른바 신문사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데스크 보는 거지요. 네. 검토 합의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요. 거기서 합의해서 동아일보 기자총회에 붙여서 거기서 이제 그 최종 그 결의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언론계에서 나온 첫 번째 그 검열 거부 선언이었어요. 네. 그 4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 민주항쟁 5월 18일 터지니까 그 이후에 5월 20일 기점으로 전국 그 기자들의 단체인 한국기자협회에서 이제 공식 결의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있기 전에 발표한 거죠. 물론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달까. 그때 동아일보 기자들은 또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동아일보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동투 선배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전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이 밖에 있는데 그 후배 뭐또 더군다나 그때 그 제작 거부하고 나갔는데 제작 참여한 선배들도 있고요. 우리는 후배들인데 근데 어떻게 기자협회에 무슨 정통성이 있다고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 했고요. 그래서 한 기자협회하고 아무 관계 없이 동아일보 편집국 아까 얘기한 그 14인 소위원회 자체 결의를 활동했고 그 검열 거부를 했습니다. 예. 선배 지금 20분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 PD 그 이 의단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선배는 그 서울대 재학 시절에 서울물리대 학생지하신문 의단 발행을 하셨더군요. 예. 그게 뭐 박정희 유수영에서 폐간당했고 발행인으로서 체포돼서 제적당한 후에 강제 징집을 당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 징집 1세대시겠네요. 그러면. 예, 뭐 예. 지금 이제 7일 동지회라고 활동하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짧게 어떤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군대 가서? 그러면 그 1971년은 알다시피 1972년 박정희 그 유신 쿠데타의 1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 단계에 있죠. 학생운동권이 제일 눈에 거슬리는 그 압력단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서울대 물리대 1971년 2학기 대의원회 의장으로 그 선출이 돼서 대의원회 기관지로서 학생 신문 자유신문을 만들자 그랬는데 공안당국은 미등록 간행물 지하신문이라고 딱 낙인을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행인 대의원회 의장만 공개됐고 편집위원 7명은 오늘 비밀이다 하고 일찍 공개하지 않았고 하니까 이건 지하신문 찍어가지고 유수령 선포와 동시에
폐간시켰고 그 발행인 대윤희 의장이라고 체포해서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에서 사흘간 막 두들겨 맞고 치주를 당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중앙정보부로 압송돼서 중앙정보부 남산에 가서 2박 3일간 말하자면 이제 고문 이제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뭐 그동안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뭐 고초를 당했고 어려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우리의 고문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그냥 별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발표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할수록 겪은 거 다 경험다 얘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막 뭐 구두발로 짓밟고 해가지고 제 몸에 제일 큰 수술 자국은 왼쪽 그 무릎 위에 대퇴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이게 만성 골수염으로 번져가지고 3분의 1을 깎아내는 대수술을 했고요. 지금도 가끔 이게 통증이 오는 후유증이 있고요. 막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군대로 강제 징집했는데 그런 뼈 조각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신체 검사 간단히 뭐 어디 뭐 아픈데 없지 병 없지 하고서는 그냥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 생활 진짜 3년간 35개월 이 다리를 이끌고 보병 소총수 고생 많이 했고요. 낙오도 한 두세 번 했고요. 근데 후송 통합병원으로 가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DMZ 부대의 의무 지대장은 후송과 그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서를 끌어 보냈는데 사단 의무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보안부대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안 나기 때문에 결국 다 원대복귀해서 그대로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만성 골수염으로 돌아가지고 나중에 아주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성 골수염이 터져 나와서 그때 수술을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고문 때문에 사실은 군대 갈 형편이 못 됐던 거 아닙니까? 뭐 신체 상태가? 신체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군대 갈 수 없었겠죠. 그럼 80년 해직 후엔 또 어떤 통상을 겪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80년 해직 때는 뭐 그때 이제 당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80년 5월 27일 광주천 도청이 이제 그 발포 점령 당했습니다. 진압군에 의해서. 이제 그걸 보고 아차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정권 찬탈 여기로 가는구나 하고 저는 안지부를 하니까 그때 저는 이제 그 국제부 기자였는데 국제부장 장행훈 선배 나중에 동아일 편집국장까지 했습니다. 파리특판 오래 했고요. 아주 뭐 그 훌륭하신 선배였고요. 내가 뭐 안지부를 하고 하니까 다 알지요. 활동 그러니까 조용히 부르더니 그 김재용 씨 불안할 텐데 출근 안 해도 좋다. 내가 출근부는 알아 처리할 테니까 뭐 잠시 어디 가 숨어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한 보름이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는데 뭐 피신의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친척이나 뭐 후배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는 그 대학 동기가 강원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사 그 자기가 다니는 반에 학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 숨어서 한 보름 있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전화 공중전화 해보니까 뭐 아무 지명수배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래서 6월 한 10일쯤 이제 이렇게 다시 출근했어요. 했는데 6월 한 중순에 합수부에서 출장 수사를 나왔어요. 동아일 편집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행해 가지 않겠다. 출장 수사에서 거기 가서 진술 조사 받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14인 소위원회 중에서 4명이 함께 수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14인 소위원회에 다 해직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 수사받은 5명이 다 해직당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연행당하거나 고초를 겪지는 않았고 강제 해직당한 뒤에 8년간 정확히는 7년 한 6, 7개월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이면 나이 30에 잘린 것입니다. 네. 뭐 물론 취업 제한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취업 제한이 아니라 만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게 했어요. 네. 감시 전화만 옵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주기적으로 뭐 하고 있느냐 잘 지내냐 이런 거요. 그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 해직 기자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 지하로 숨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판사판 그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취직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취업할 생각 있으면 자기들이 알선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당신들이 그 알선 취직은 할 생각이 없는데 언론사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물론이다. 그때 그랬죠. 해외 유학 갈 수 있겠느냐 물어봤죠. 그때 그 동아일보 논설 주관하다가 해직 같이 당한 그 박건상 선배가 네.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 그 초청 연구원으로 그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 해직 기자인데 해외 여행 일치 안 되는 건데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냥 아이 이 친구 그러다가 형사인데 아유 그거는 뭐 유선에다 뭐 알아봐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아무도 오다가 1982년 뒤에 82년부터 제 모교 서울대 정치학과에 이제 박사과정에 석사를 해놓았고 그 시험자 들어가서 박사과정 해서 5년간 해서 박사학위 얻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교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신문에 칼럼도 썼고 정치 전문 대학원장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경기대학 그 전임 교수로 이게 이제 이 전직해서 한겨레 신문에 그 시평을 한 2년여 썼어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뭐 선배 이거 좀 짧게 주시면 예.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유심히 봤다고 전언을 들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유해서 대통령 그 직속 정책기획위원하고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하다가 짧게 했고요. 그러다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뭐 한 텀 했습니다. 4년간 했습니다. 다시 경제 교수로 돌아와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정치문 대학원장을 하라고 맡겨서 정치문 대학원장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조 PD 그 5.18 매혹 참배한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전두환 신군부가 12.12 쿠데타 후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 언론 사주로서는 유일하게 그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의 허문도 씨가 그 후에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예. 아신 대로 뭐 50후에 조선일보는 급성장을 했는데 이 신군부에 대한 조선일보의 그 협력하고 조선일보의 급성장 간에 이 모종의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과학적인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입증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 사주 방우영 씨는 그 당시에 전두환의 내란기구였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 산하의 문공분과위원회 문공분과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뭐 협력했고요. 언론계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협력했습니다. 네. 뭐 그 대가로 뭐 조선일보가 뭐 그래가지고 뭐 그때 방송을 뭐 세운 건 아니고요. 네. 뭐 어떤 특혜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국회의원 때 제가 열린우리당의 언론기획단장 하면서 보니까 언론사들이 다 부동산 관리, 사옥 무슨 뭐 어디 부산 관리에 뭐 문제가 다 있는데 그거 다 혜택 받고 뭐 문제가 있는 게 면제 받고 했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 뭐 받지 않나 뭐 짐작이 되는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조선일보가 발행부수 뭐 1위 신문대 올라선 건 사실입니다. 1970년대에 제가 뭐 아전인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동아일보 공채 시험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동아일보가 단연 1등 신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동아일보였고요. 전 1978년도 동아일보 입사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80년 해직당한 뒤에 그 돌아와서 보니까 80년 뭐 이렇게 뭐 복지에서 보니까 그때 동아일보는 뭐 이렇게 그 발행부수 뭐 ABC 공사 이런 거 이걸 보니까 1등 신문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 조선일보가 1등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말하자면 정권 또는 독재 정권 언론을 통제하는 정권 은에 뭐 협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저는 뭐 그 당시 언론사 통폐합도 조선일보의 기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심증이 있는데 누군가 이거 취재해서 좀 기사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근거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8년 복직하신 후에 국방부 출입도 하셨고 또 군부와 권력의 유착관계를 심층 보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군인 사조직 하나회 해체 후에 이 잠복했던 정치군인들이 지난번 12.3 내란을 계기로 다시 바로했지 않습니까?
김 선배는 그 하나의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그런가 하면 그 검찰에서 그 이른바 그 친윤 검사한 사람들이 검찰판 하나에 뭐 이런 평판을 듣기도 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공공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 사조직 이거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합니까? 제일 중요하게는 군대에서 사조직은 이건 금기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그 합법적으로 총기 무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게 군대 조직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뭐 무슨 일 저질 수 있나. 그런 집단에서 국민과 국가에만 충성하지 않고 어떤 사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런 사람이 만든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회 정치 군인들이 만든 게 그 시조는 육사 정기후 11기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11기 박희도 13기 최세창 14기 이종구 이 다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첫 번째는 군대 내에 박정희의 그 친위의 노릇을 하면서 군대 내에 뭐 승진 인사 보직 인사를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뭐 계급 승진이 최고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주로 들어간 보직이 어디? 인사 담당. 또 하나는 그 정부 내사 담당. 그 정부 내사 장교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정보 수집해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이고요. 그 하나회에 그 가입 선서가 있습니다. 그 서울에 보면 영어가 히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저는 불만이 너무 하나회를 가볍게 다룬 측면이 있다고 좀 불만이었어요. 하나회 가입 의식 선서를 보면은요 마피아 못지 않습니다. 가입 선서 손 들고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회 그 수장은 전두환 그런 그 총무는 또 뭐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속에 추천한 사람 있는 자리에서 선서 1 뭐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거 아니야. 하나회의 선후배 회원들이 합의한 명령에 복종한다. 이거고요. 2 하나회 회원들끼리 경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뭐 이러한 그 선서를 유분한 씨는 인격 말살을 감수한다. 이런 게 이게 마피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회 집단의 그 성격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요즘 용어는 조폭이네요, 조폭. 그래서 그런 그 응집력을 가지고 내란을 그 자행했고 5.18 강주 민주 항쟁을 짓밟은 거예요. 12.3 내란 계엄 이거요. 뭐 그대로 5.18 광주 민중 항쟁을 짓밟은 그 하나의 내란을 그대로 모방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비상입법 회의. 이거 그 메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추상목 그 경제부총리인가요? 예산 지원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는 이거 뭐 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재판이고 재판정에서 그 입증돼야 될 거예요. 뭐 그리고 뭐 김용현이 그 하나회하고 인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2022년 대선 캠프 윤석열 캠프 때에 국방안보정책본부장이 김용현입니다. 그때는 전 장관 아니에요. 거기 그때는 뭐 중장 예비인데 그 본부장을 시켰어요. 김용현 씨는 지금 뭐 구속 기소되어 있지만 뭐 피의자지만 내란 주요 뭐 종사자이지만 육사 38기. 그런데 하나회는 1세대는 전두환 노태우는 11기부터 20기까지가 1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한 100여 명. 2세대 21기부터 36기까지 36개 단종됐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숙정 하나의 숙정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김용현 38기 육사 제약 중에 단종된 거를 굉장히 그 뭐 아쉬워하고 동경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본인한테 들은 얘기 아니고 뭐 증거는 뭐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위에 가입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 국방안보정책본부장을 하면서 그 정책자문위원으로 그 모시려고 찾아간 게 하나회 육사 선배들. 하나는 한미안보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비역 장성들 여기 주도하는 게 하나회 그 출신 장성 출신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뭐 극우 성향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
대한민국소 예비역 장성단. 여기는 대수장이라는 유튜브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대수장 유튜브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부정선거다 하는 걸 여러 번 전파 방송했다는 거고요. 그걸 대통령 윤석열 씨가 네. 열심히 들었다는 거고요. 그것도 입증돼야 되겠지만 뭐 그런 그 증언이 있고요. 거기에 김용현과 또 그 유명해진 전 국군 정보사령관 노상원 이번 12.3 그 내란 계엄의 기획자 중요한 기획자로 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 노상원 수첩 노상원 둘이 거기서 활동을 했고요. 대수장 유튜브 TV에 출연했다고 취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현 등의 그 말하자면 정치 군인으로서의 모델이 하나회 출신들이었겠군요. 네. 하나회를 굉장히 흠모했고 동경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네. 자료들이 있고요. 네. 뭐 윤석열 뭐라고 했습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비판이 전두환 저는 전두환의 그 사형 선고를 1심 사형 선고 2심 서울 고법 2심에서 무기징역에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그 낮춰진 판결문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다가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항장은 불살이라 사형시키지 않는다. 항복한 장수는 뭐 죽이지 않는다는 거는 중국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이고 살고 하는 당에서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다는 그 불문율이 전두환이 항장입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그 얘기 전두환이 항복했습니까? 전두환이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끝까지 거기 쳐들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고법 2심 판결문 돼 있고요. 네. 그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정권을 빼앗겨도 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전통을 만들 필요도 있다. 전두환을 결국 그 석방 결과 윤석열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감형시켜 놓고서도 또 그 석방시켜줬어요. 석방. 네.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선자가 건의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면 복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학생 데모하다가 잡혀가도 이게 뭐 훈방할 때도 다 반성무쓰라고 하잖아요. 각서쓰라고 하잖아요. 예. 앞으로는 뭐 차후로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냥 풀려나기 위해서 어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러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은 이 감형도 가석방도 특별 사면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면복권 나오니까 끝까지 뭐 잘못한 얘기 하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지. 이렇게 했어요. 네. 뭐 광주병 참배도 뭐 했지만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전두환이가 자기 롤 모델 아니면 이걸 완전히 모방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 봤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이게 막 뜯어 분석해 보니까 정말 그 전두환 하나회 내란 집단이 했던 걸 그대로 모방해서 답습한 것입니다. 네. 그 엄정하게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했고 그대로 다시 반복했고 재발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난이 성공했다면은 보안사의 후신인 방첩사가 중심이 돼서 또 기사 검열을 했겠죠? 당연히 뭐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거 우문 같습니다만 권력 측의 기사 검열 왜 우리 사회가 용인해서는 안 됩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1980년 그 5월에 뭐 그 전부터 기사 검열을 하다가 5월 뭐 17일부로 이제 강화됐는데 저는 그때 뭐 3년째 기자였기 때문에 검열 대장을 들고 서울시청 2층인가 3층인가 있는 그 검열단에 가져가서 이렇게 검열 받는 그 당번이었어요. 근데 가보면 그 안에 칠판에 오늘의 검열 지침이 써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 대학생들 시위 후 거리 청소 기사 게재 불가. 이거 보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이게 정말 흉계 불순한 의도로 검열하는구나. 대학생들이 거리 청소한다는 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그런 모습입니까? 그걸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 소위원회 내가 그대로 보고하고 이거는 이 내란 집단 이거 진짜 흉계인데 네. 대학생들과 완전히 지금 적대관계 들어가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검열 거부. 그래서 검열 거부 주장했고 검열 거부를 결의하게 된 것이고요. 불순한 동기, 뭐 살이 사욕, 무슨 정권 찬탈 뭐 이런 걸 위해서 검열로 가는 거는 어떻게든지 한거하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 PD, 김 선배가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 시절 사진 좀 띄워줄래요? 선배는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도 지내셨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요즘 뭐 디지털 혁명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현주 선배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조중동이 독과점 구조가 와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디지털 혁명의 함의는 뭡니까? 나가서 디지털 혁명 나아가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정말 제가 뭐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도 했습니다만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과 함께 하고 싶은 대목인데요. 저는 뭐 대학 총장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재학생 등록학생 11,000명 이상 중에 60% 이상이 고졸 민간 기업 취업자였습니다. 고등학교하고 가정 형편상 대학을 진학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경찰 간부, 중간 간부도 있고 뭐 군대 뭐 사관들도 하사관도 있고 뭐 가정 주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을 이용해서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대중화시킬 그런 아주 기제다 하고서 거기에만 집중했고요. 그래서 모든 전공 과정에 디지털 융합 강의를 도입해라고 해서 그렇게 뭐 했고요. 디지털 혁명은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이 연결, 초연결, 커넥티드, 커넥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요새 미래 세대 신세대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해서 지금 AI 인공지능, 그것도 생성형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는 그냥 가려운데 아픈데 다 긁어주고 만져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가면요 AI가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특이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 문제. AI 작가 있고요. AI 가수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게 지금 2번이에요. 최근까지. 그러면 이거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정말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옛날부터 저는 뭐 대학 교수, 대학 총장 할 때부터 그랬는데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할 때에도 통신 서비스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모든 걸 다 인간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도 AI 개발 발전 이렇게 혁명으로 가는 것도 인간 중심 사고와 철학 아래에서 해야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AI를 도구로 관리하고 인류 문명, 인류 문화, 역사를 발전시켜 가는데 활용하느냐고 해야지. 거기다 다 맡겨버리면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노벨이 노벨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냥 이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인류 공멸로 가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AI 그대로 지금은 맡겨둘 상황 아니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명, AI 혁명으로 가는 걸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PD 김 선배 쓰신 책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선배는 언론인 출신의 문필가로서 책을 무려 17권이나 쓰셨더군요. 이 최근에 신 책이 포함된 17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해 낸 책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런 책이 있더군요. 박정희 유전자.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 사회에 박정희가 남긴 부정적 유산 뭐라고 보십니까? 예, 박정희 유전자는 내용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락도 많이 하고. 근데 쓰게 된 동기랄까 기획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분도 탄핵당했습니다만 후보로 한나라당 대표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구원이 온다고 떠오를 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류하고 뭐랄까 그 막기 위해서 박정희의 부정적 정치 유산이 뭔가를 널리 좀 이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요, 하나는 권위주의 정치 문화이죠. 1인 지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했고요. 두 번째는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 자기들끼리 하는 거. 뭐 군대 내에 뭐 대통령 친위 세력 하나회 비밀 사조직인데 그걸 이렇게 이거 허용하면서 이렇게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부정부패 비자금. 뭐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이 크게 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만, 제가 그 하버드대 니만 펠로우, 제 유일한 해외 유학 경험입니다만, 거기 갔더니 하버드대 교수 대학원생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박정희는 부패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그때만 짧은 영어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기업인들한테 돈 받기 시작한 게 그 박정희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 저 11.6 뒤에 그 합수부장 전두환 소장이 가서 수사하면서 그 뒤져보니까 그 집무실에 금고에 현금 9억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가 일부 수사비라고 쓰고 일부 한 3억 원 정도는 뭐 대통령 딸 박근혜 그 영이라고 그 설비라고 주고 그때부터 돈 받기 시작한 거고요. 전두환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막 그 재판장들이 막 나무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 민간 기업이랑 돈 받을 수 있느냐 막 나무르니까 그때 답변 중에 인상적인 게 뭐였어요? 대통령으로서 전에 내려온 관행대로 했을 뿐이다. 그 전에 관행이 뭐겠습니까? 박정희가 한 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관행대로 한 거예요. 죄의식도 없었고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도 기득권 카르텔은 지금 아주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하나위는 군대 내에 뭐 그 비밀 지하 사조직에서 이제는 정치 군부화로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대한 뒤에 이제 고위 장성들, 중장 대장들 전두환 정권 때 특히 공기업 중에 알짜배기 뭐냐면 도로공사 사장, 광업진흥공사 사장, 또 금융 성업공사 사장도 했어요. 이런 자리는 그 하나회 출신 예비역 고위 장성들 몫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하나회가 사실상 군벌이었다. 이런 이게 말씀. 정치 군벌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만 있습니까? 집권당 사무총장은 다 하나회 출신들. 국회의원도 여러 명 나왔고요. 국회의장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 군벌로 뭐 한 거고요. 우리 사회를 뭐 여러 분야 지배하는 뭐 정치 군부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조 PD 요청에 따라서 이제 책을 이제 선배 앞으로 좀 옮겨놓겠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그 왼쪽에 피고인 김재규 이런 책을 이제 그 지난해 출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고요. 피고인 김재규의 부제는 이렇더군요. 12.6 비공개 재판 통합 증언록. 예.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이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텐데 김재규는 어떤 인물이고 재심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먼저 재심의 핵심 쟁점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시간도 짧으니까 그 박정희 1인 독재 체제, 유신 체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면 11.6 거사 박정희를 권총으로 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당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변호사들이 그때 29명의 변호인단이 착안했어요. 제대로 뭐 이렇게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법정 뭐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또 가장 이걸 정제화해서 그 진술한 게 최후 진술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수 국민이 희생당할 게 불보듯 뻔했다. 그 여러 가지 박정희 그 11.6 그 당일날 술자리 그 가수 심수봉 가수 또 뭐 대학생 불러다니고 외부 여자 꼭 둘 불러다니고 술 마시지 않았으면 거기서 내 뵀잖아요. 부마 한갱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시민 시위가 서울에서 벌어지면 대통령은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대통령을 내가 하는데 누가 맡겠느냐 이런 얘기하고요. 찰리철은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즈가 뭐 200만 이상 뭐 학살했는데 우리하고 한 100만 이상 뭐 밀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있다고 그거 얘기 듣고 김재규 밖으로 나와서 자기 사무실에 권총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걸 쏴버린 거거든요. 그 법정 진술 그대로 놔두면 이건 다수 국민이 희생당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 김재규 사람의 목숨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국민 다수가 희생당할 게 뻔한데 그래서 각각 한 사람을 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게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적 정당방위는 아마 직접적인 위험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정당방위이지요. 근데 이거는 뭐 정치적 정당방위? 국민 대다수가 희생될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중정부장이 그냥 놔두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박정희의 국가 최고 지도자 대통령으로서의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다 하고 봤어요. 왜? 사생활이 무너졌어. 그러면 한 달에 10번 사흘이 한 번꼴로 그 궁정동 비밀 그 2호점 안가에 그 소행사 대행사 그 자기들 측근들하고 또 반드시 위부 여자 둘 불러놓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색에 너무 빠져서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한미 관계죠. 김재규 중정부장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그 보안사령관도 하고 중앙정부 부장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랬죠. 박정희 용인술은 중요한 자리 두 자리 한 사람한테 안 줘요. 보안사령관 했으면 중정부장 안 시킵니다. 권력이 이게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 전문가죠. 최고의 전문가죠. 또 하나는 국가안보 지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신체제 인권 탄압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다고 보고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그래? 미군 놈들 갈 때면 가라고 그래. 이게 내뱉더라고 법정 증언했어요. 네. 그걸 보고 김재규가 아이고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또 하나 남한에서 미국이 손 떼면 남한은 태평양상의 인력편주에 불과하다. 태풍 앞에 등잔불에 불과하다. 나라 망한다 하고 봤어요. 그래서 12조 거사 안 할 수 없었다 하고 하는 거고요. 김재규의 인물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는 뭐 여러 그 논점이 있습니다만 뭐 변호인단의 그 법정 변호 중에 나온 얘기 하나 인상적인 거는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지배자 줄리우스 시저를 죽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측근 브루투스. 예. 양아들까지로 이렇게 불리면서 측근 권력을 행사했던 브루투스가 죽였는데 죽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죠. 나는 시저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로마를 더 사랑한다. 로마의 시민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걸 보고 나는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저를 안 죽일 수 없다고 외치는 거죠. 뭐 그런 심정이었다고 보고요. 한국의 브루투스다 하고 변호사들이 얘기했어요. 그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뭐 나의 그 고향 선배이며 나를 계속 중요해준 은인이지만 쏘지 않을 수 없다. 야수의 심장을 쏘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재심에 대해서 전망도 좀 해보실 수 있습니까? 재심이야말로 저는 그 역사재판 그리고 제4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당론적으로 보고 뭐 저는 뭐 그에 대해서 그 기사도 많이 쓰고 책도 뭐 여러 권 냈기 때문에 당연히 11조 거사의 그 역사적 의미, 역사적인 정당성이 조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반론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만 우선 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공고화에 대해서 많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러나 뭐 10번 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후반기에 정말 판단력이 마비되어서 국민 다수를 희생시킬 게 뻔했다.
뭐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그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정당성이란 걸 그 저 주장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형사법적 절차 수사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수사하면서 고문당해서 고문을 많이 했어요. 네. 이자들이 그 유명한 서빙고동 보안사 합수부 그 서빙고동에 가둬놓고 사진 보면 얼굴이 막 이 피자국 얼굴 피망되는 자도 뭐 사진 나오고 했어요. 네. 이 포스질로 묶어놓고 그래서 그 비인간적 고문 가혹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진술 자체 그 뭐 증거 등이 없다 하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냥 단순 살인이다. 네. 또 그 후속으로 내란 목적 살인이라면 후속 그 집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박정희만 그 고쪽으로 쏘았지. 그 단적인 증거가 있죠. 그 쏘고 나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뭐 정승환 육참 총장도 와 있었고, 중앙정부 차장부 김정섭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재규 있었고, 앞에 이제 박흥주 그 뭐 수석부관 있었고, 가는데 가다가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모실까요? 물어봐요 앞에서. 네. 운전자가. 그러니까 박흥주가 받아서 물어봐요. 어디로 모실까요? 하니까 김재규 생각 뭐 경황이 없었겠죠. 부라는 건 중앙정보부. 자기 아지트지요. 부 아니면 어디 국방부 육군본부 하니까 그때 참모총장이 정승환 육참총장이 우선 육군본부로 가시죠.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김재규 받아서 그래 육본 빵카로 가자. 북한의 정세 살펴봐야 되겠고 우선 안보를 점검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건데 그때 만약에 정말 만약이라는 게 뭐 성립이 안 될지 모르지만 집권 계획이 있었으면 자기 본거지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차를 영화에 보면 유턴을 하는 그 유턴하는 장면이죠. 거예요. 네. 가다가 한 2, 3분 정도 가다가 돌아서 육군 빵카로 가요. 그게 이제 집권 계획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육군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체포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뭐 보안사 중앙정보부는 요즘 용어로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니까 맞은 방첩 사령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네. 시간을 많이 써서 몇 개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선배에게 그 언론의 길을 묻는다면은 어떻게 가이드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의 그 롤 모델이라고 함께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한국의 언론인 중에서는 저술가형 언론인 리영희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전원 시대의 논리. 제가 군대 강직되어서 끌려갔다 와서 복학해서 보니까 1974년 8월 15일 제대인데 와서 보니까 전원 시대의 논리가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그의 말인가? 막 이렇게 막 읽고 있더라고요. 네. 화제가 됐어요. 얼마 안 가서 금서됐죠. 네. 방공법 위반으로 뭐 걸기도 했고요. 그거는 아마 언론인으로서 또는 저술가서 최초로 한국에서 반공 제일주의랄까 뭐 거기에 갇혀 있던 모든 갇혀서 자료지 못한 지적 활동을 이렇게 풀어주는 눈을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보고요. 정말 전환시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8억 인과의 대화. 지금은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우호 협력 관계 있고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국을 우리가 중국이라고 못했지요. 중공. 네. 중국 공산당 정권이었습니다. 수교되기 전이고요. 1970년대니까 8억 인과의 대화 거기에 8억인의 인구가 산다. 아시아인 옛날에 그 문명 발상지였고 중요한 나라다. 그걸 일깨워준 책이라고 긍정하고요. 또 하나 우상과 이성. 네. 우상수에 갇히면 안 된다. 뭐 지식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 뭐 그런 거 일깨워준 거. 그리고 또 하나 반세기의 우상, 반세기 신념 이런 거. 이 책도 매우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의 그 지식인층의 매우 중요한
사상사적인 저술을 남긴 언론인이라고 보고요. 같이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같이 뭐 소주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그냥 책을 통해서 매우 훌륭한 네. 언론인 선배라고 제가 네. 존경. 그래서 김 선배도 이렇게 저작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저 어림도 없지요. 네. 어림도 없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그 후진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그 꼽힐 수 있는 책 뭐 한두 권만 남기면 저는 만족인데요. 아직 그런 책은 못 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쓰려고 생각하고요. 저는 1971년 서울 물리대 학생 지하신문 의단 발행인으로서 글 쓰기 시작한 기점으로 그걸 칩니다. 지금 이제 50몇 년 됐고요. 앞으로 6년만 더 쓰면 글쓰기 회갑을 맞는데요. 그때까지 정말 좋은 책을 쓰는 게 목표이고요. 끝으로 저의 롤 모델은 종합적으로 저의 유일한 그 해외 유학 그 해외 경험이 해직 기자였기 때문에 특파원도 못했고요. 하버드대 니만 펠로십 그 정치 언론학 연구 과정을 수료했어요. 세 학기 1년간 정치 언론학 연구 과정은 제 연구 계획에 따라서 제가 진행한 것이고요. 그 나중에 인증 다 저 서티피케이션 인증서 받았고요 한 것인데 그 하버드에는 그 매스컴 학과가 없어요. 왜 없느냐? 어느 날 그 미국 그 중부 미시건주의 신문 재벌이 그 주거 타계했고 그 저 미망인이 재산을 다 하버드대에 기증하면서 뭐 언론 발전을 위해 써달라. 조건은 그 하나. 언론 발전 써달라고 뭐 하고 맡겼어요. 하버드는 그 당시에 1938년 일인데요. 20세기 뭐 초중반에 그 당시에 최고의 언론인 칼럼니스트 누구? 월터 리프만. 하버드 출신 월터 리프만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돈이 들어갔다. 이걸 가지고 언론 발전에 쓰라고 그러는데 언론 학과, 언론 대학은 어떻게 만들까? 그 자문을 좀 해다오. 그때 월터 리프만이 학과나 언론 대학 그 만들었는데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뭐? 그야말로 그 언론인은 무관의 제왕인데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경험을 넓혀주고 토론을 많이 해서 비판의 그 능력을 키워주고 뭐 시야를 넓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무슨 학위에 매달려서 뭐 성적 따고 뭐 논문 쏘고 그거 나는 반대다. 이 무관의 제왕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니, 무관의 제왕이라는 얘기를 그때 월터 리프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버드에 그때 이제 대학 당국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러면요 그 중견 언론인들 현장 경험이 일정 기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그걸 보장해 줘라. 그래서 세미나 수업, 토론 수업, 그 간접 경험을 이렇게 늘려주는. 제가 가니까 수업이 다 세미나 토론 수업이고요. 미국에 내노라 하는 그 지명도가 높은 학자, 뭐 정치인도 있고, 뭐 교육학자, 언론인들 초청해서 특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월터 리프만 언론인이지만 정치평론 사상가입니다. 말하면 그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멘토였지요. 우드로 윌슨이 국제연맹을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제연맹 구상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한 게 월터 리프만이었는데 뭐 그냥 뭐 요새 얘기하면 그냥 뭐 신문기자 칼럼니스트 언론인 넘어선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언론인 칼럼니스트 사상가였죠. 네. 저는 그분을 제 롤모델로 감히 꼭 보자 합니다. 이 무려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 예. 그 선배 그 글쓰기 노하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문제 의식과 거기에 대한 그 관심과 자료 수집과 그 시대적 그 이슈를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뭐 앞서가면 제일 좋고요. 제 일상생활 중에 제일 그 중요한 시간이 아침에 신문 읽는 1시간이고요. 저는 유튜브 방송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방송도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사 뉴스를 다 모아 소화한 게 신문이라고 보고 신문 읽기를 지금도 평생 해가고 있고요. 그렇게 문제의식, 관심, 그 시대사 이슈에 대한 그 자료 수집 그리고 그 현장 언론을
신문에 대한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언론에 대한 끊임없는 그 천착 이게 그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게 뭐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문자로 그 압축해 주시는데요. 현직 언론인들에게 언론에 관한 그 경꿀 하나 소개를 해주시는데 예.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예. 이번 12.3 내란 계엄을 보면서도 문제다 생각하는 게 기자들의 받아쓰기. 아유 아무 그 생각 없이 비판 의식 없이 받아쓰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 내란 그 주요 혐의자 뭐 주범 혐의자가 그 말하는 거 끝까지 싸워 투쟁하겠다 이거 그래 받아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밖에서 고생하는 동지들 뭐 다 보고 있다 이런 거 마치 하이제커 그 범인들의 주장을 다 받아쓰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래 할 입장이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동료 후배 언론인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기자라야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그 경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써야 생각하는 기자라야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 네. 이걸 좀 네. 얘기하고 싶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뭐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 말도 연상이 되는군요. 저는 언론인 먼저 직업 언론인 아니었으면 함석헌 선생도 존경합니다. 네. CR 소리. 네. 생각하는 CR이라야 민족을 살린다. 네. 매우 중요한 명언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언시국 TV 특별 기획 나는 해직 언론이다. 11번째 시간 오늘은 80년 동아일보 해직 기자 김재영 선배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